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3년 중국 인구 2년 연속 감소, 1974년 이래 최저 출산율, 최고 사망률, 출산율 5.7% 하락, 최근 중국 관련 헤드라인들입니다. 사실 중국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인구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인구 1위 자리를 인도에 내주더니 이제는 인구 감소라는 여전히 어색하기만 한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중국 인구는 실제 2022년부터 작년까지 2년 내내 감소했습니다. 국가통계국은 2023년에 중국의 총 인구수가 208만 명 감소한 14억 9천만 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마오쩌둥 시대 대기근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던 2022년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은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해이기도 했고요. 당시 8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이는 덜 낳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를 맞게 된 중국.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중국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중국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14억 1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국 사회에 충격을 준 것은 인구 감소가 61년 만에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2023년에는 인구가 더 줄었고 합계 출산율은 1.0명을 기록하기도 했죠.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2.1명인데요.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한국이 수년 동안 세계 최저 수준을 경신해 와서 다소 와닿지는 않지만 인구 대국인 중국 역사상 출산율 1.0은 분명히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정점을 찍은 건 언제였을까요? 출생아 수는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2016년에는 1880만 명이 넘었죠. 한 해 출생 1800만 명대를 찍은 중국은 2017년이 되자 출생 인구가 1723만 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까지 1000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그 다음 해부터 출생 인구는 급기야 1000만 명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사실 1000만 명 이하로 하락한 건 1949년 중국 건국 이후에 처음입니다. 정부도 출생률 저하를 인정하고 있죠.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공정원은 올해 중국 출생 인구는 700만에서 800만 명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죠. 중국 사회에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동시에 사망자 수도 늘다 보니 저절로 인구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지난해 사망자는 1110만 명으로 2019년 대비 11%나 증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으로 중국 당국이 2022년 12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뒤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가 증가한 탓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었죠. 다시 돌아가서 저출생 얘기를 좀 해보죠.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겪고 있는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먼저 중국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한자녀 정책을 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급속한 도시화도 동반됐죠. 많은 인구가 농촌에서 자녀 양육비 등이 더 비싼 도시로 이동하다 보니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지만 도시에서는 많은 자녀가 부담스러워진 거죠. 한자녀 정책의 부작용도 분명 있었습니다. 외동으로 자란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자신의 부모 노후까지 책임지다 보니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의지할 수 있는 다른 형제가 없다 보니 혼자 부모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자녀를 가질 생각조차 하기 어려워진 거죠. 한 사례를 직접 보죠. BBC가 작년에 만난 한 30대 기혼 여성 글로리아는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초등학교 시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글로리아는 가장 먼저 경제적 이유를 들었는데요. 아이를 한 명 키우기 위해서는 월 2,4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식비 등 일반 지출 3,000위안, 유치원 2,000위안, 필요한 경우 돌봄 서비스 1,000위안, 학교 교육 최소 1만 위안 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두 합하면 최소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거죠. 이 지역의 일반 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 수입은 약 112만 원 정도인데 최소 3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하니 아이 양육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외동딸로 자란 글로리아는 주택 대출 상환과 부모님의 노후 대비까지 함께 해야 해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실제 중국 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은 심각합니다. 중국에서 아이를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의 6.9배로 한국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들의 사회 경력에 지장을 주는 것도 문제죠. 여성들은 여전히 취업 과정에서 출산 계획을 질문받는다고 합니다. 이때 계획이 있다고 대답하면 채용 확률이나 승진 확률
경쟁률이 낮아지겠죠. 외동으로 자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는 여성들에게 이 경력 단절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지난해만 보더라도 중국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은 사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작년 3월에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20%를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많은 사무직 근로자 임금이 하락했습니다. 동시에 가계 자산의 3분의 2 이상이 묶여있는 부동산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 여성 상당수는 한 자녀 또는 무자녀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 욕구 자체가 감소했다고 하죠. 이유는 역시 한국과 비슷합니다. 지나친 경쟁사회에 아이를 낳아서 또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다. 어차피 부모로서 지원하지 못할 텐데 왜 새 생명을 낳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한국에서 치열한 경쟁, 높은 집값, 낮은 소득과 일자리 문제로 인해서 점차 아이를 갖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느 나라나 저출산은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유치원생 감소와 학교 폐업 등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사회 역동성은 물론이고 경제 발전과 연금, 부동산 문제까지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죠. 당장 누군가의 일자리가 위태롭습니다. 바로 학교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2035년까지 약 190만 명의 잉여 교사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출산율 감소가 가속화되면 교사 과잉이 발생해서 약 10년 이후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국 당국은 2021년 5월부터 세자녀 정책을 도입하죠. 올해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선 저출생 문제 타개를 목표로 한 정책들이 쏟아졌는데 일부 정책은 정말 황당합니다. 일종의 조혼제도 부활까지 나왔는데요. 현행법상 남성은 22세, 여성은 20세인 결혼 가능 연령을 똑같이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이었죠. 또 초중고교의 학제들을 단축시켜서 빨리 졸업시키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20살이 아니라 15살 무렵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서 결혼과 출산을 앞당기자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지나치게 단순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제안도 나왔습니다. 중국 유명 대학교 한 교수는 둘째 아이에게 20점, 셋째에게는 50점, 넷째부터는 무시험으로 명문대 합격을 보장해주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쯤 되면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쨌든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인구학자들은 출산율을 다시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수십 년간 관찰한 바에 따르면 또 경험칙에 따르면 한 번 시작된 출산율 감소는 되돌리기가 매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그 사람들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회에서 또 다른 새 생명을 밀어넣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니까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지시전당 이승원이었습니다.